예, 안녕하세요. 두 차례에 걸쳐 삼국시대 고성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된 고영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불교 역사를 얘기할 때 구법성과 전법성의 역사라는 말을 씁니다. 구법성이란 말은 불법이라고 하는 진리를 구하러 떠난 여러 성녀, 스님들을 말하죠. 그리고 전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전하려고 하는 스님 또는 성녀들을 말합니다. 구법이라 할 때 특히 불교 선진국에서 불교를 아직 모르는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서 불법을 전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불교는 인도 서역에서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하죠. 인도 서역에서 시작된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공인된 기록으로는 고구려 소수리망 2년인 372년이지만 사실 여러 역사적 기록 또 여러 정합성을 따져보면 200년대 후반까지 올라가는 예가 있습니다. 특히 신라 불교의 경우가 그렇게 네 갈래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미추왕 때까지 가면 한 263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공인된 기록, 우리가 불교가 전해올 때 보면 처음에는 이제 외래 문명으로서 불교를 아직 모르는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 때문에 되게 전례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수용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이라는 말, 이렇게 네 단계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해당 국가에서 불교를 먼저 알았던, 선진 문명으로서 불교를 알았던 곳에서 전법성들에 의해서 불교가 전해오게 되면 지방 또는 서민들에게 먼저 전달되죠. 그렇게 전달되었던 그 불교가 점차 왕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이제 왕실에서는 왕비를 비롯해서 여러 비빈들 또 신하들이 알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그게 이제 전례와 수용의 과정이라면 왕에 의해서 조칙, 황제에 의해서 조칙을 내려지게 되면 이제 공인이 되는 겁니다. 공인 이후에 또 본격적으로 전국으로 이제 유통이 되게 됩니다. 고대 우리 역사에서는 바로 이런 전례, 수용, 공인, 유통의 과정을 거쳐왔다고 보는데 일반 역사에서는 이 네 갈래 단계를 엄밀하게 기술하지 않고 전례, 수용 이렇게를 같이 보거나 또는 공인을 그냥 끝으로 정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네 갈래 흐름마디를 갖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고덕 중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최근에 가야까지 쳐서 사국시대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라가 가야를 비롯한 고구려, 백제를 병합한 이후에 이제 통일신라 이렇게 쓰죠. 고구려의 고토 지역은 또 역시 발해가 성장이 되어서 대시의 발해에서 대발해라는 말도 씁니다만은 이 대발해와 통일신라를 아우를 수 있다면 이제 그 시대 구분은 또 남북국 시대라는 말 씁니다. 남국과 북국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이 시대에 불교가 전례 수용이 되고 공인 유통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 주역이 누구냐면 사실은 이제 고성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흔히 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양나라 때 해교 대사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마천의 사기의 전기 형식을 빌어서 고성전이라고 하는 사기 열전의 열전처럼 그렇게 기술이 되기 시작합니다. 고성은 말 그대로 덕이, 학덕이 높은 분이죠. 학덕이 높은 수행자를 고성이라고 합니다. 또 삼국유사에 보면 또 성성이라는 말도 씁니다. 성이라는 말은 범이라는 말, 범부라고 하는 말에 상대되는 말이고, 또 범부들의 역할을 뛰어넘는 사람들 또 신이 해서 신성이라는 말도 씁니다만은 성성이란 말은 적어도 국가적인 측면 그리고 민족적인 측면 또 여러 그 보편적인 측면을 아우를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에게 대개 성을 붙이죠. 우리가 성사원효, 성웅 이순신 이렇게
성왕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굉장히 그 국가적이고 민족적이고 보편적인 인물의 삶을 수식할 때 되게 성성이라는 말도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고성이라는 것은 적어도 성성의 의미와 같이 쓰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대덕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덕이 높은 그런 고성 수행자 그런 의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차례 얘기를 하는 강의 중에 먼저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국내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또 불교를 나름대로 소화한 이후에는 다시 불교 선진국, 이를테면 중국 당시는 뭐 당나라, 수나라, 남북조 시대 이런 나라를 향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티베트 또는 인도 서역까지 불법을 구하러 떠나는 구법성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법성에 이어서 구법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고구려부터 보면 우선 국내에서 활동했던 대표적 인물은 보덕대사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선 시대에 이제 성랑대사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분단을 경험하고 있다 보니까 북한 지역의 지명이나 문화를 굉장히 낯설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고구려가 망하고 발해가 망한 이후에 저 만주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연속성이랄까 문화적인 기반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거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들어 있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통일 이후에 만주 지역의 회복 또는 만주 지역의 시야를 이제 우리 시야 속에 만주를 넣을 때 일본의 열도도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문제가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고구려가 만주 지역에 있다가 지안에 있다가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에 역사는 너무 평양 중심으로만 기술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평양에 예를 들어서 9개 사찰을 이제 그 장수왕 때 지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만은 오히려 거꾸로 남천안 새로운 수도의 9개 사찰이었다면 본래 수도였던 집안에는 훨씬 더 많은 사찰이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압록강 넘어 요동 또는 요하 넘어 요서 지역까지 우리의 무대였다는 시야를 조금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이 국제성과 세계성,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는 우리는 너무 조선조 중심의 유교 성리학 중심의 또는 분단 이후에 또 기독교의 어떤 저변화 속에서 굉장히 우리의 시야나 가슴이 좁아진 측면이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교가 중심이었던 시절에는 국제성, 보편성, 세계성이 있었고 그 시대는 우리는 만주까지 우리 시야 속에 있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고성의 역사, 불교 역사도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그 성랑대사는 이제 고구려 불교 중에도 이제 국외 특히 유학성 부분에서 좀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고구려 영토, 백제 영토, 신라 영토 안에서 불교를 수학하고 불교를 신행하고 불교를 교화한 그런 고성들을 중심으로 보면 고구려는 보덕대사가 있습니다. 넓을 보자의 덕덕자죠. 보덕대사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고구려 평양 외곽에 있는 용강현 출신으로만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권력이 그렇고 정치가 그렇듯이 왕경 중심으로 세력이 형성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장수왕 때 이미 그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여서 평양이 모든 정치 권력의 중심지였고 불교 교단도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보덕은 용강현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사회 중심 세력이었던 평양 외곽에 있다는 거, 지방의 현인 지방민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히 그의 저술이 별로 전해지지 않고 그의 그 학문적 배경이 특히 열반학과 방등학이라고 하는 두 흐름으로 이제 기록이 된 부분이 보입니다. 이를테면 삼국유사에 나아가 40권 열반경을 강의했다. 열반경에도 남본 열반경, 북본 열반경이 있죠. 열반경의 기본은 이제 3권짜리 마파리니판나 수탄타가 있고 다시 이제 북본 열반경 중에 다시 40권 열반경과 36권 열반경이 있는데 40권 열반경을 강의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또 삼국유사에는 열반교와 방등교를 우리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았다 하는 그런 대목도 보입니다. 또 그 열반 방등교를 우리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으며 원효의상 두 성인은 함께 날을 보냈다. 이런 기록도 보입니다. 또 대각국사 문집에 따르면 원효의상이 일찍이 보덕의 강화에 머물면서 친히 열반경과 유마경 등을 품수받았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보덕의 학문적 가풍, 또 원효와 의상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소성열반경 3권과 대성열반경 중에 대성열반경이 이제 북본열반경 40권하고 남본열반경 36권으로 구분이 되는데 아마 당시 연구된 것이 대부분 북본열반경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권 본이라는 거죠. 아마 원효대사도 열반경 종효라는 저수를 남기고 있는데 40권 본으로 추정이 됩니다. 북본 열반경의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제 열애성품과 사자우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명과 무명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침과 미혹이라 할까요? 비디아, 아비디아 이것이 둘이 아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 무이라는 것은 되게 둘이 아니다, 둘이 없다는 거니까 평등, 불이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열반경의 중요한 사상은 영원한 몸. 부처님의 영원한 몸은 부처님의 몸은 영원히 머무른다. 열반은 영원하고 즐겁고 내가 있고 청정하다. 열반 상락아정에 대한 얘기, 또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 일체중생 시류불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경이죠. 근데 당시 고구려 만렵에는 연개소문이 이제 영유왕을 이제 제거하고 실권을 잡죠. 그래서 이제 조카인 보장왕을 세운 이후에 결국 실권을 잡고 외교적인 제스로 당나라와의 관계에서 이제 당의 이시니까 이연이니까 중국의 노자의 성이 이시라고 해서 당과의 외교적 마찰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신하가 왕을 죽이고 찬탈했다는 권력을 찬탈했다는 그 부분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종래 불교 중심의 그 정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도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이 도관이나 그 도사들을 다시 성녀들과 불교 사찰을 밀어내고 옹립함으로써 자기 중심의 정치 질서를 재편하는 그런 방편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교의 불로장생 사상이 고구려 황실에 이제 널리 선양이 되고 이런 현실 속에서 또 도교의 무의 정치의 이념을 표방하는 현실, 또 도가의 불로장생성을 주장하는 이런 그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서 오히려 열반경의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 선성의 뿌리를 끊어버린 일천대조차도 언젠가는 성불을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한 그 이유는 인간에 대한 더 넓은 보편성, 보편적 이해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구려라는 고대 국가의 기반을 공고할 때부터 불교의 보편적 정신이 이미 배워왔던 그 전통, 그러니까 소수리망 이래 불교 전통의 배경 속에서 있어왔던 그 기반을 다시 환기하기 위한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 이제 유마경 인식입니다. 보덕은 바로 이 열반경과 이제 방등교라는 말을 썼는데 이 방등이라는 말은 대성경전의 총칭으로 많이 씁니다. 방등부 이런 말도 쓰는데 평등한 진리를 설하는 경전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유마경과 사익범천 소문경 같은 경전을 대개 일찍이 중국의 천태종을 완성했던 천태지휘대사는 바로 그의 오교판에서 오교십정판 오교판에서 방등교의 유마경과 사익범천 소문경을 비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체 대성은 모두 방등으로부터 실상을 몸체로 삼는다라는 맥락에서 실상의 묘리로 제법을 넓게 아우르는 것이 방광이다. 또 범인과 성인을 곧게 겸하기 때문에 평등이다. 이런 사상을 제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유마경이 말하는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이교도를 경치하기 위해서 왜 그대는 시자가 없느냐. 그대에게는
모든 악마와 온갖 교도들은 나의 시자들입니다. 나의 사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사자들은 악마들은 생사의 세계를 바라고 있고 보살도 생사를 버리지 않으며 이교도는 여러 가지 그릇된 견해를 바라고 있으나 보살은 그릇된 견해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라는 이제 역설이 나옵니다. 이런 역설을 이제 유마경에서 강조하듯이 보덕대사는 이 유마경을 통해서 삼론학의 반야개공, 그러니까 유마경이 바로 반야경전, 초기 반야경전에 분류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신도의 종교적 덕목을 선양하고 대성 보살도를 실천하는 대목이 이제 강조됩니다. 이 때문에 아마 이 유마경 강서를 통해서 당시 이제 그 정치 현실, 그러니까 연개소문 세력에 의해서 도교가 진흥되고 불교가 방관되거나 야합하는 현실, 불사를 도관으로 제공하는 현실에 이제 강력히 반성을 촉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동시에 또 영유아왕 때 권력을 잡은 연개소문이 계속 도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불교를 핍박하자 바로 이제 발령사에 머물던 보덕대에서는 잡교인 도교가 정통 종교인 불교에 맞서게 되면 나라의 근간이며 문화의 중심 불교가 핍박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주청했습니다마는 실권이 없는 보장왕이 들어주지 못하자 결국 자신의 법력으로 암자를 날려서 전주, 즉 완주죠, 고달산으로 방장을 날려왔다는 기록이 지금 삼국유사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고구려 후기를 대표하는 대표적 고성이 바로 이제 보덕이었다는 거죠. 국내에서는. 한편 요동 지역에서 남경으로 내려가서 활동했던 성랑대사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백제 고성을 잠깐 보겠습니다. 국내 중심으로. 이제 백제는 우리가 남아 있는 사찰이 지금 수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만은 충남의 예산에 해현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삼론을 겸했고, 삼론이라는 것은 인도의 대성불교를 이제 출발시켰다 볼 수 있는 제2의 붓다라고 하는 용수보살의 중요한 저작이 바로 중론입니다. 또 그의 저작인 12물론이 있습니다. 12가지 문으로 이 삿된 견해를 논파하는 그런 12가지 그 문으로 되어 있는 12물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인 제바, 아리아 데바라고 하는 제바의 백론이 있습니다. 이 중론, 12문론, 백론을 대개 삼론이라고 합니다. 이 삼론의 체계를 중국에 이제 고구려 성랑대사의 정손 제자인 길장에 의해서 삼론현의가 정립이 되고, 동아시아는 삼론학이라고 하는 학문적 체계가 널리 정립이 되는데, 이 대성불교학군에 있는 동아시아는 대개 이 삼론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고구려 백제, 심지어 이제 신라에도 그렇고 외나라 일본도 삼론이 아주 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해현대사도 삼론을 겸해서 공부했지만 동시에 법화경 독송에 아주 집중했습니다. 법화경의 이제 공덕, 영험에 대한 얘기는 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현광 이전에 지금 활동한 인물도 있지만 겸익이라는 분이, 현광 이후에 활동한 인물이 바로 해현이라는 인물입니다. 겸익과 현광이라는 분은 이제 유학파이기 때문에 다음 강의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해현대사는 바로 이제 이 신앙의 실천, 그러니까 법화경 신앙에 아주 매진한 인물로 추정됩니다. 기록에 보면 법화경을 강론할 때마다 대중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는 대목이 보입니다. 또 법화경을 평생 독송했기 때문에 입적 뒤에 화장을 했을 때 혀가 불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타지 않는 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은데요. 법화경의 영엄설화에도 혀만이 불타지 않았다. 호랑이가 시신을 먹으려 했는데 혀만은 먹지 않았다. 또는 혀만은 먹을 수 없었다. 이런 기록들이 영엄사례에 많이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백제 해현대사는 바로 용수의 중론 12문론, 제바의 백론을 충실히 강론한 이제 삼론학자였다는 것. 그리고 그에게 배움을 찾는 대중이 있을 때마다 늘 삼론을 강의하고, 대중이 없을 때는 주로 법화경을 수시 독송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덕사 중심의 이 법화경 신행, 그리고 삼론학의 홍포, 이런 역할을 주로 한 인물이 바로 해현대사입니다.
백제의 대표적인 국내파 이제 법사였죠. 그리고 법화경 영음에 대한 기록은 알다시피 관세음보살품 제25품인 법화경 관음경으로 널리 알려져 있듯이 법화경 영음에 대해서는 백제 지역에서 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신라로 보겠습니다. 신라의 이제 국내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이제 원효대사가 있습니다. 의상 같은 분은 이미 원효와 함께 교유하다가 중국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 강의에서도 유학을 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고 유학을 가서 돌아오지 않고 중국이나 인도에서 입적한 경우도 있습니다. 원효대사는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원효의 학문은 대개 일미도 있고 일심도 있고 일각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효의 사상을 통섭이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통섭이란 말은 원효대사의 이제 저술에서 많이 보입니다. 원효대사가 보인 역정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일심, 화회, 무예라는 세 가지 기호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일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의 근거이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을 이제 설명할 때 되게 이론상으로 설명을 좀 해보곤 합니다. 하나의 원이 있을 때 원의 구심이 있죠. 이 구심이 굳이 말하면 일심의 근원이라고 하는 제9 아마라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각이라 볼 수가 있고요. 일심의 근원이 바로 이제 본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같다 할 때 그 중생의 본래 마음, 그건 사실은 부처의 마음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본래 마음이 좀 더 확장되어서 우주적 마음인 이론상까지 확장되는 것을 이제 일심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론상의 구심이 바로 일심지원 아마라식이라면 이 이론상의 이제 원심으로 뻗어나간 둥근 원이 바로 이제 일심이라고 비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일심과 일심지원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는 거죠. 일심 안에는 일심지원이 들어 있습니다. 일심지원이라는 한 점, 한 포인터에서 점차 이제 우주적 마음인 일심이 생겨난다는 거죠. 마치 동심원처럼. 그리고 또 원효의 중요한 삶의 방식, 다른 사람들과 좀 차별화되는 것이 바로 이제 무예교화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무예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걸림이 없는 거죠. 중생을 위해서 걸림없는 교화를 하게 됩니다. 원효대사가 분황사에 머물면서 화엄경 10회양품을 주석하다가 거기서 문자양과 서곤기가 가득 찬 골방에서 이 주석하는 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 회심이라 해도 좋고 뭐랄까요, 뭔가 답답함이라 해도 좋고 뭔가 한계를 느끼고 붓을 꺾고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교화를 펼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후에 다시 붓을 잡지 않은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제 붓을 끊고 뛰쳐나가서 여러 대중들을 만난 무예교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원효 역정에서 일심과 이 무예라고 하는 두 기호를 연결하는 중요한 대목이 바로 화쟁회통이라고 하는 논법이라고 보입니다. 화쟁회통이라는 것은 줄여서 화회라는 말로 얘기할 수 있는데, 대개 원효를 화쟁국사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의 저술인 신문화쟁론에 근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효의 저술에 보게 되면 화쟁과 회통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의 열반경 종요에 보면 열반문에서 화쟁문 항목을 시설하면서 열반의 사덕에 대한 다른 쟁론을 화쟁하고, 열반 사덕이 상락아정이죠. 그리고 불성문에서 다시 회통문을 시설해서 불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장의 뜻이 다른 것을 서로 회통하고 있습니다. 열반경이라고 하는 종요의 책은 열반문과 불성문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이렇게 시설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화쟁의 전제 위에서 비로소 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처럼 화쟁을 통해서 회통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화쟁의 방식들은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될 수 있는데,
오늘날 리더십으로서의 화쟁 회통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죠. 보통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편적인 언교들을 모아내서 뒤에 실제적인 도리들로 소통시켜낸다는 거죠. 앞서 글이 서로 다른 것을 통합하고 뜻이 이어서 뜻이 서로 같은 것을 회합하는. 그러니까 이 보통 인간들은 뭡니까? 이 직립인간인 인간들은 언어를 통해서, 언어 문자를 통해서 존재를 인식하죠. 언어와 존재가 분명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통해서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언어와 존재를 동일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커다란 병이 되죠. 선종은 바로 이것을 깨뜨려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결국 글이 서로 다른 것들을 돌려서 뜻이 서로 같은 것으로 모아 나가려고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에 붙들린 인간의 의식을 풀어서 뜻이, 그러니까 의미, 우리가 손가락과 다리라는 비유를 쓴다면 손가락에 붙들려 있는 인간들에게 다리라는 의미를 얻게 하는 방법이죠. 화쟁도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이 다른 것을 풀어내어서 경문을 모아내어 화쟁하고, 거롤이 다른 것을 통합해서 의취, 즉 의지와 취향이 같은 것을 회통하는 것, 이런 말로, 그러니까 이쟁, 다양한 주장을 화해시켜 가지고 글이 같은 것으로 돌린 이후에 다시 글이 다른 것을 통해서 또 뜻이 같은 것으로 모아가는 단계, 그러니까 화쟁하고 회통하는 순서로 전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효는 해동의 보살이다, 풀어는 강산의 잠룡, 청구 잠룡이다, 이런 말로도 불리게 됩니다. 대개 이제 그 원효하면 많은 저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87종 100여 권, 또 백부 240여 권, 여러 가지 이제 통계들이 있습니다만은 현존하는 것이 20여 종, 22, 3종 일부까지 치면 되기 때문에 동일한 이름들의 다른 유통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래서 정확하게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의 저작 자체가 가지는 그 완성도, 남아있는 저수를 통해서나마 원효의 철학이랄까 사상을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원효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목되는 인물이며 끊임없이 소환되고 불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효의 그 사상을 흔히 일심이라는 말로 표현할 때 일심이 갖는 의미가 뭐냐 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원효의 사상을 되게 대성기실론이라고 하는 대성불교의 교과서와 같은 책에 의거해서 풀이를 흔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원효의 사상을 일심의 철학이라 할 때 그 일심에 대해서 촘촘한 논리를 보여주고 있는 텍스트가 바로 대성기실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그 일심의 철학, 그 일심의 철학이 기본적으로 대성기실론의 심진여문과 심생명문의 이문 구조를 통해서 자신의 철학을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원효는 일심을 다양하게 정의해 가는데 유식, 기신, 화엄, 선의 전통 속에서 볼 때 유식의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그 분별 망식의 측면에서 일심과, 그다음에 이제 대성기실론에 나오는 것처럼 열애장으로서의 일심 또는 정멸으로서의 일심의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화엄에서 진심으로서의 일심의 측면, 그리고 또 본법으로서의 일심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금강산매경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일심에 대한 인식의 청의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깊어지고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효의 일심은 이거다라고 단정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고 확장돼 갑니다. 그러니까 중간과 유식의 통합을 고민했던 대성기실론 별기, 그리고 다시 대성기실론에서 이제 유식과의 차별화를, 그러니까 엄밀문과 혈려문의 관계를 통합하기 위해서 저작했던 이장이에서 보이는 모습, 그 다음에 대성기실론 소에서 보이는 정멸으로서 일심하고 열애장으로서의 일심의 문제, 그리고 화엄경 소에서 보이는, 물론 단감만 남아있지만 역시 화엄에서 진심으로서의 일심의 측면, 그리고 균여대사의 저술 속에 인용되어 있는 부분에서 확인됩니다만 본법으로서의 일심,
아마 이것은 금강산매경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청의로 점점 심화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의 차별성만이 아니라 동일성을 얘기하면서도 일정한 수준에 오른 사람에게는 다시 그 중생과 부처의 차별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해당 주체의 그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런 중청적 구조를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은 바로 이제 신라의 이제 신문왕 때의 국로였던 경흥대사입니다. 당시 신라에서는 이제 국사라고 하는 제도가 합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삼국유사 등등에는 국사란 표현들이 들어 보입니다. 신문왕 때만 하더라도 국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후에 경덕왕 이후의 저작들에는 국사라는 표현이 좀 보입니다. 원래 경흥은 이제 백제계 인물이었다가 통일되고 난 이후에 이제 통일신라에 활동했던 인물이어서 그에게 국노라고 하는 명칭을 이제 부여받았는데요. 경흥대사는 신라의 3대 저술가 중에 한 명이죠. 원효, 경흥, 태연이라고 하는 인물들인데 그 중에 이제 이분의 학문적 경향은 이제 유식교학에 깊게 매진했습니다. 그 저술에도 성유식론 편량, 성유식론 기, 성유식론 추요기, 유가사지론기, 유가사지론소, 대성기실론 문답, 현식론 기 같은 저술도 했지만 현재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대신 또 현존하는 저술은 삼미륵경소, 미륵경의 그 상생경, 하생경, 성불경처럼 삼미륵경도 있고 또 육미륵경도 있는데 그중에 상생, 하생, 성불경에 대한 주석이 바로 합본되어 있는 것이 삼미륵경소입니다. 그리고 또 무량수경에 대한 연의술문찬, 무량수경에 대해서 그 뜻을 펼치고 또 문장을 이제 여러 풀어내는 그런 저술이 있습니다만은 마치 백과사전과 같이 촘촘한 설명을 하고 있고 역대 여러 그 정토 관련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술이 남아 있는데 그의 저술 목록에는 훨씬 더 많은 저술이 있지만 현존하는 저술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흥에 대한 연구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고성 중에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인물이 바로 이제 둘륜 또는 도륜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본에서 말두자 두륜으로 읽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법사, 중국의 당나라 신역 3장이었던 현장법사가 구역이었던 유가사지론 17품, 그러니까 성문지 보살지 중에 이제 성문지만 번역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한계를 느껴서 인도로 유학을 가서 17년 만에 돌아오죠. 그 돌아와서 이제 새롭게 번역한 유가사지론 신역이 바로 100권입니다. 원효 의상도 바로 이 현장법사의 문화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2차례 유학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 유가사지론 100권이 바로 신역인데요. 현장법사의 제자인 규기 대사가 이 유가사지론에 대한 주석을 남겼습니다만은 55권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100권 전체를 다루지 못한 채 55권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라의 둘륜 또는 도륜이라고 하는 분의 이 저작은 상하 24권, 본말해서 48권이 되는데 유가사지론 신역 100권 전체를 다룬 저작입니다. 최근에 이것이 이제 번역이 아직 안 되어서 번역 작업에 들어갔는데 상당히 난해합니다만은 유가사지론이라는 방대한 저작에 대한 전 주석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그런 저술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둘륜의 저술 중에 또 최근에 해심일경소라고 하는 저술이 발견되어서 박사 논문이 하나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성들에 대한 저작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연구가 많이 안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둘륜이라는 인물은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효 대사 영향도 받아서 원효의 저술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신라불교의 특징이 대개 유식과 화엄이라고 하는 사상을 기반으로 구축된 것이 이제 중고기와 하대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기, 선덕여왕 전후로부터 하대까지 이르게 되면
점차 이제 선법이 전해지게 됩니다. 선에도 이제 북종선, 남종선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만 북종선이 전해왔던 시점을 진덕여왕으로 되게 많이 보는데요. 그건 중국 달마선의 사조였던 도신대사의 생물년과 맞물려 볼 때 그 도신대사에게 이제 선법을 받아온 신라 출신의 범랑대사의 이제 생물년과 맞춰서 볼 때 바로 진덕여왕 때입니다. 선덕여왕의 이제 사촌 동생이 되나요? 그러니까 651년 전후가 됩니다. 그 점을 기점으로 볼 때 이제 유식화엄 중심에서 점차 이제 북종선의 전례를 통해서 조금 점차 변화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학은 여전히 유식화엄의 주축에서 신라는 의상계 화엄과 또 원효의 기신학 또 그 태현의 유식 이런 쪽의 흐름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섭대성론을 기반으로 하는 구역 유식하고 성유식론을 주축하는 신역 유식이 이제 함께 공존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중국의 현장 규기 해소 지주로 이어졌던 중국 법상종 그리고 신라 출신의 이제 문화 원척과 도정 또 성장으로 이어지는 서명학통 이런 이제 신구 유식이 아우러지는 전통이 이제 태연에 의해서 또 신라에는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태연이라는 인물도 아까 신라 3대 고성 중에 한 명인데요. 옛 선학들의 자치를 기록한다는 겸손한 표현이 이제 고적기라는 말을 자신의 저술에 많이 붙이게 됩니다. 성유식론 고적기, 약사경 고적기, 뭐 기실론 고적기 하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저작을 많이 붙입니다. 마치 원효의 종요라는 말처럼. 근데 이렇게 겸손하게 옛 선학들의 자치를 기록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52부의 저작 목록이 보입니다만은 현재 남아있는 저작은 법망경 고적기, 약사 본원경 고적기, 성유신론 고적기, 즉 성유신론 학기라고 하는 저작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연구도 최근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이제 거의 신라 국내 학자로 살펴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제 견덩이라는 인물입니다. 견덩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원효 의상 교학의 깊은 영향을 받은 인물로 보입니다. 기실론의 영향을 또 받으면서 종합을 시도했는데요. 기실론, 동의약집, 화밀성, 성불묘의 이 두 가지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아마 대성기실론 동현장은 상실됐다고 산일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동의약집과 동현장이 같은 저술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연구 주장도 있습니다. 또 한 인물이 바로 이제 진표, 신라 중대, 동일신라 중대 활동은 진표 대사입니다. 율사로 알려져 있는데 점찰경을 통해서 점찰법회를 제창한 고성이죠. 검산사를 중심으로. 그런데 이제 이 진표 대사의 이 점찰 계통은 미륵과 연결되고 지장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의 이제 그 학문적 흐름을 이어갔던 제자들이 김제 검산사, 송위산 법주사, 팔공산 동화사, 그러니까 미륵 벨트처럼 미륵 계열의 사찰과 함께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인물들이 이제 선종이 전해져 오기 이전, 그러니까 선종이 전해져 오기 이전에 국내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고성들입니다. 신라 구산 선문 중에 9개 산문 중에 유일하게 중국을 유학가지 않고 국내에서 활동했던 희양산 봉암사의 계산조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지정도헌이라고 하는 계조라 봐야 되겠죠. 물리적인 산문은 경향에 의해서 열렸다면 도헌에 의해서 본격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도헌이라는 인물 역시도 신라의 그 진골 계통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석사 범체에게 화음을 배우고 경희율사에게 구족계를 받고 또 해언대사에게 혈리를 탐구하고 이런 등등을 보면 국내에서 활동했지만 선과 화음과 계율을 다 공부한 국내 독특한 선사로서 자리매김한 인물입니다. 또 오간산의 순지, 구산선문 중에 수미산문과 가깝지만 수미산문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표상현법과 삼편 성불편을 통해 가지고 위양선풍을 육하해서 자기가풍으로 정립한 인물이 바로 순지대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단이 되어서 황해도 오간산을 가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중국 또는 당나라, 수나라 또는 남북조 선진 불교 문물이 있었던 곳으로 떠나가지고 또는 이제 그 인도 서역을 향해서 떠나지 않고 온전히 국내에서만 머물면서 견당선을 통해서 또는 유학성을 통해서 또는 상인들을 통해서 전해받은 불교 전적들 이런 것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수행했던 이 국내 출신의 많은 법사 고성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이따 다시 얘기할 유학을 떠난 고성들 갔다가 돌아온 경우 또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곳에 중국이나 인도 서역에서 생을 마감한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숫자는 지금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은 국내 고성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물들이 이름의 흔적들이 보이기 때문에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 첫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